네, 공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끝에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적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일단 먼저 오늘의 집행 과정을 성승환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새벽 4시 20분쯤에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려왔고요. 1차 네. 집행 때와 비교해 보면 약 한 2~3시간가량 좀 일찍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어제 기자들을 통해서는 새벽 5시쯤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보다도 좀 더 신속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50분 정도 지난 5시 10분에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체포 그리고 수색영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35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하게 서부지법에서 나온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집행 역시도 불법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이번에 합당한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7시 33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제시를 한 지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면서 넘어서 이제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간이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만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한 15분 정도 지난 후에 2차 저지선까지 들어갔고요. 버스 차벽이 있었는데 경호처의 어떤 특별한 저지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차벽을 우회해서 통과를 하게 됐고 그리고 8시 4분쯤에 3차 저지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 1차 집행 때 3차 저지선을 뚫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기자들이 좀 추측을 했습니다만 5분 정도 지나서 8시 9분에 이제 공수처와 경찰 일부가 이제 3차 저지선에 초소로 진입을 했고 당시 이제 정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협상이 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기자들에게 알림이 온 것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자진 출석을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진 출석 여부가 받아들여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만 9시에 이제 공수처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알린 거는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강조를 해서 서로 사용한 단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시 33분에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공지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 53분쯤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공수처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11시부터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집행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그 집행 과정을 성 기자도 쭉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점에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그 2차 집행이 1차 집행과 굉장히 달랐던 부분은 그 경호처의 그 극렬한 저항이 없었다라는 네네. 점입니다. 그 부분이 좀 신속한 집행 그리고 체포영장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뇌부 쪽을 향해서는 좀 강경한 메시지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김성호 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대행 체제를 하고 있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체포가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휘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좀 낮춰진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 인력들이 뭐 휴가를 가기도 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좀 판단으로 좀 했다라는 부분. 이거 역시도 공수처에서 그 위쪽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일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는 불법에는 따르지 않는 그럴 권한이 있고 그 경우에는 예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묻지 않겠다라고 유화책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좀 중요한 그게 단초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의 대응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당초 오늘 영장 집행이 뭐 이제 장시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오늘 이 일련의 과정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상당한 비극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예. 애초에 대통령에게는 형사 재판에 안 보낼 테니까 재임 중에 형사처벌 위험을 없애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라고 국민들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내란 외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현재 그러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다행이다. 일단 체포됐다는 것 자체가 뭐 다행이다.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오늘 굉장히 큰 불상사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예,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큰 충돌 없이 그래도 원만하게 절차가 집행돼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점 굉장히 다행스러웠고요. 결국 이 두 가지 비극이면서 다행인데 우리가 강제로 지금 법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헌법도 봤고요, 또 개헌법도 봤고, 예. 또 형법, 형사소송법에다가 뭐 헌법재판소법까지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부터 앞으로 이틀 동안은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마도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강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일단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것은 일단 최대한 빨리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당연히 다 일리가 있고 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한 앞으로 법적인 절차가 계속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절차를 이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이제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후에 대통령 쪽도 주장 열심히 하면 되고요. 또 법원의 판단을 계속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 다툼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절차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단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조사를 받죠.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조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불러도 오지 않는다. 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불러도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곳에 놓는 겁니다. 이제 그 인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 청사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네. 다만 이 체포영장은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장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길게 잡아놓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집행된 경우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국면이라면 공수처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다 작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진행된 그런 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추가하고 보완해서 완성을 하고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또 있잖아요. 구속 기간이 원래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10일 안대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구속을 해서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10일 더하기 10일, 20일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보내면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냐 등등등 논란이 있어서 혼란이 있어서 양측에서 이미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10일씩.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 기간도 포함해서 10일이거든요. 오늘 10시 33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데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결국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죠. 그래서 예.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재판으로 갈 텐데요. 중요한 국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어디에 청구할 것인지,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재판으로 가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는 또 어떠한 법적인 쟁점들이 튀어나와서 어떠한 논쟁거리가 나오는 것인지 앞으로 상당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이 이제 법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서 구속영장도
발부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서부지법과 중앙지법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제가 수사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공수처의 입장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에도 서부에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부러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번에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서부에 한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서부에 한 것이 뭔가 노림수가 있었고 그 결과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더 강하게 문제 제기할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서부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보더라도 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관할 이제 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를 공수처가 판단하기를 서부지방법원으로 판단을 해서 청구를 했고 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제도입니다만 이 이의 신청까지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해 줬는데 거기서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런 국면이라면은 영장 청구를 할 때도 역시 규정이 똑같습니다. 관할 지방법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법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의 절차의 흐름을 볼 때 논란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반면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2시 반경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여러 부분, 많은 부분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1조를 봐라. 31조에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이런 규정들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공수처는 단죄 규정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어떤 그 범죄지가 어디냐, 또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피고인의 이 단계에서는 지금은 피의자입니다만 이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 적용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만 하지만 약간 좀 모순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왜냐? 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공수처법 31조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규정 자체를 적용을 배제해버린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관저에 있었다. 이 형사법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지 관할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됐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물론 같은 법원입니다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분도 있고 현재로서는 법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섣불리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느 이제 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제가 다시 이제 출석 상황실을 좀 돌아가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자진 출석과 체포영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체포영장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세 차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러 들어간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인지 어쨌든 자진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조율을 했으나 공수처 쪽에서는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브리핑을 통해서 자진 출석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서 자신감을 내비쳐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계속 윤곽근 변호사가 계속 강조해서 표현한 단어가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것이 아니라 출석을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체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출석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송 기자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워딩도 상당히 좀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네. 느낌이 확 다르죠.
네,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버티다가 끌려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 하지만 출석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갔다.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갔다라는 또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어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빼고 제외하고 법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체포라고 하는 것이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조사를 위해서 잠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잠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잠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또 조사를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잠깐 집에 가지 말고 이제 구치소에서 오늘은 좀 잠을 자겠다. 쉽게 풀었으면 그거거든요. 그게 예.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조사에 응해서 이제 출석을 했다면 그 후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인치 데려와서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잠깐 가둬놓는 거 구금입니다. 그렇다면은 체포영장이 현재 집행이 됐고 현재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 끝난 다음에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이게 체포영장의 효력이거든요. 하지만 체포영장이 집행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다면 출석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귀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출석한 다음에 물론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뭐 긴급 체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체포영장의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수사 준칙을 보면은요 체포영장의 반환 규정이 있는데 검사가 이제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네.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뭐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그밖의 사유로 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고요. 또는 기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반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반환한 영장 또 받는 거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제 관저 앞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거둘 테니 출석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법적으로 그때 바로 영장을 반환해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좀 가정이에요.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 청사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조사 도중에 나는 이런 조사 받을 수 없다라고 일어서서 자리를 이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나는 내가 있을 곳인 관저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런 경우에 긴급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만 예. 하지만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뭐냐? 피의자를 뭐 우연히 발견했다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집행에 노력을 했다가 이런 집행에 진짜 이게 집행 직전 단계에서 영장을 반환했다면 그 다음에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제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영장을 집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앞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 적부 심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장이 만약에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면 글쎄요, 이 체포 적부심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체포 적부심은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절차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사건들을 했습니다만 체포 적부심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적부심의 실익이 크지 않아요. 뭔가 상징적 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고 저항의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쓰는 경우가 저는 솔직히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국 사건에서 뭐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걸 판단하기 전에 뭐 전격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 그게 활발하게 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도 현재로서는 체포적부심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체포정부심을 이거 그 절차를 이용하면 48시간 더 이거 다 차감되고 시간 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상 이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기한 48시간 내에 체포정부심을 신청하면은 그거 판단하는 동안은 또 빠집니다. 아, 네, 그거는 빠져요. 그래서 네. 지금 뭔가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정부심 신청과 판단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체포정부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체포가 그 불법이라는 판단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예.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체포정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송된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중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네, 아까 입장을 봤는데 불법이라고 네, 세 해서 번을 언급했죠. 불법을 3번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후에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 공수처가 오늘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3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주장을 한 것처럼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부지법이 관할법원이 아닌데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서부지법이 관할권도 없으면서 발부했다. 이게 두 번째 불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섰기 때문에 2차례나 그리고 또 오늘은 또 관저까지 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또 3번째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표현들도 아까 입장에 나왔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 이런 좀 법적 문제들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이제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한 건지 네. 아니면 공수처에서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는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얘기가 아마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 정도에 보도가 좀 나오겠죠. 정보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 좀 짐작을 해보자면은 공수처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예. 가능성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그런 혐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 내란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혐의 사실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거고 또 재판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만 예. 혐의 사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이 48시간, 그 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48시간이면 뭐 30분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그것도 맞고,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직 정확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시작했는지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이재승 차장 검사가 진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조사했냐라고 하면은 또 피의자와의 대통령과의 인연 또는 관계, 또 뭐 선후배 관계, 뭐 학연, 지연 등등등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가 어떻게 연결돼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공수처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대통령 조사에 특출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사람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대통령에게 어떤 마음에 좀 평온을 주거나 편안하게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을 또 이제 앞장 세운 것도 아니고 공수처의 현재 상황상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 장소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윤 대통령이 하는 곳이 이제 그 과천 청사 3층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3층에서 뭐 한 2평 정도 남짓되는 일반적인 뭐 검사실, 조사실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히 좀 쉴 수 있는 휴게 장소 같은 것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뭐 중간중간에 좀 쉴 타이밍을 준다든지 아니면 화장실도 간다든지 물론 그게 48시간에는 포함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공수처 인력이 한 52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출동한 사람은 한 40명 됩니다. 사실은 정말 사활을 걸고 공수처에서 무조건 체포에 올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인원 중에서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지금 오전에는 조사를 했고 오후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한 명 정도 같이 동행해서 동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윤 대통령과 그리고 담당할 검사 그리고 변호인까지 해서 3명 정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200쪽 가량의 질문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혐의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부터 확인하게 될까요? 우선 200쪽이라고 하는데 그 200쪽이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관련 자료까지 합한 것인지 또는 미리 질문만 타이핑을 해놓은 것인지. 근데 미리 질문만 200쪽인 건지 이 부분을 네네네.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 또 미리 질문만 이렇게 준비를 해놔도 그 네. 아래에 또 공란을 또 많이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네. 공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사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고 그리고 또 수사를 주관하는 사람마다 또 약간 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200쪽의 분량이 뭐냐, 뭐 질문 문항이 몇 개이겠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이제 입회해서 하다 보면 양식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서에 가서 어떤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은 굉장히 글씨 크기도 크고 줄 간격도 굉장히 좀 넓고 그래서 한 장에 많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또 어떤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는 아주 빽빽하게 글씨도 작게 해서 줄 간격도 좁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여러 그 내용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200장이 어떤 분량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엔 100쪽 분량이었는데 쪽이었는데 2배나 됐다. 네. 이런 것들 아마도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을 테지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묵묵부답, 대답 없음, 그렇죠. 뭐 답 없음, 말줄임표 뭐 등등등으로 표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란죄죠. 네, 내란죄고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내란죄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게 직권남용 때문이거든요. 그게 인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 범죄로 범위를 확장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불법이다, 법적인 근거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공수처와 현재까지의 법원의 입장은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직권남용과 함께 내란죄로 갈 것이고 또 하나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동안 뭐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됐고요. 또 기타 다른 장성들도 기소가 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 수사 중인 고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수사를 통해서 얻은 진술의 분량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소장도 이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작성이 돼서 이제 피고인이 됐죠. 기소가 돼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대통령을 언제 체포영장 집행하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전제로 조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 집행을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나서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미 상당 부분 구속영장 청구서도 만들어 놨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절차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예. 이렇게 진술 거부 중이라고도 얘기하셨고 예상한 거잖아요, 다들. 그럼 앞으로 이런 진술 거부권이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체포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에도 발부 안 되는 거 아닌가? 또는 기소에도 무죄 판결로 나올 거 아닌가? 예. 또는 범죄 증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등등등.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의 증거라는 게 꼭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을 해서 조서에 기재를 한 그 내용만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수처 검사 앞에서 한 진술, 그 조서 자체도 사실 재판 가면은 다 묻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결국 지금 진술 거부권을 철저하게 행사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물증들이 있으면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결국 내란죄가 성립하려면은 비상계엄이 이제 부당했다라는 그런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진술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술에 따라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었냐 없었냐가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런 행위 지시한 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되느냐,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당시의 현장에서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어났냐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제가 직접 변호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곧바로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수처 스스로 판단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질문지 분량이 어쨌든 1차 때보다 지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차 때와 2차 때 결국에 이제 달라진 뭐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사실관계라기보다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좌절된 후에 예.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전제로 하자면 내란죄를 유죄로 보는 그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전제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대통령이 한 내란 관련 행위들이 조금 더 드러났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질문 문항이 더 추가되고 따라서 분량이 늘어났다. 이럴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서 있었던 일, 이것들도 사실은 추가적인 범죄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한 다른 피의자, 피고인 등 또는 참고인들에게 물어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 증거를 찾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물어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확인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 물어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짐작되네요. 그러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요.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영상 녹화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이 영상 녹화는 지금 이 공수처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규정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 시설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영상 녹화해가지고 그걸 증거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규정상 그건 안 되고요. 원래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에도 또는 참고인들의 경우에도 이 영상 녹화는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행동,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만약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영상 녹화된 영상물을 통해서 녹화물을 통해서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증명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녹화 자체가 어떤 유죄의 증거 또는 무죄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현재로서는 규정상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 못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되어 있고 그리고 공수처 예규 중에 공수처의 그 영상 녹화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예. 참고인 조사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녹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혐의 사실을 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인이 아니잖아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녹화를 할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다. 네,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네. 다만 이 관련 규정을 보면은 피의자가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영상 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 녹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녹화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피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피의자인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 존중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첨언을 네. 하자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거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사에 협조를 안 할 수 있다. 기분이 상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녹화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진술 거부권은 조사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상 녹화 거부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는 걸까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처럼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녹화를 한다고 한들 질문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으로 이제 진술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이 조사실에 누가 있었는지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든 하지 않든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또 애초에 이 녹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증거로 쓰기도 어려우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진술 거부권과 영상 녹화 그렇게 뭐 아주 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네. 공수처가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아까 영향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괜찮을까요? 네, 물론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의해서 이제 보장이 되죠.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형사법적으로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대통령인데 이런 상황에서 진술을 하지 않느냐? 왜 대통령이 이렇게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느냐, 협조하지 않느냐라는 정치적인 지적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변호인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공수처도 오늘의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다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제로 물어볼 걸 다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서에 담아서 그 다음에 절차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또 지금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 검사가 물어보고 이제 피의자인 대통령이 답을 하는 건데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서는 이제 날인을 해야 됩니다. 조서자 작성한 다음에 서명 날인하고 또 간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오늘 짐작을 해보자면 지금처럼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오늘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조서 날인도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날인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조사가 잠정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일단 야간 조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관념과 달리 예. 오후 9시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오후 9시부터 이제 그 심야 조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거든요. 이걸 심야 예, 예.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밤 9시 이후에 조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열람할 것도 사실 많지는 않죠. 또는 다만 어떤 질문이 왔는지를 눈에 담기 위해서 그런 계속 꼼꼼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야 조사는 이렇게 서로 간 네네. 이렇게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유도 이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다만 그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네, 이런 경우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뭐 이제 심야 조사도 할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사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끝나면 내일 다시 와야 한다.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와야 된다. 또는 내일부터는 뭐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다. 또는 이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 내일부터는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진다. 내가 출석할 때 언론들이 올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오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포한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예.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심야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심야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근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좀 보태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위법하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진행된 체포 자체도 아까 출석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는 것은 체포 자체도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행된 조사 자체도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재판조차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 같은 기조로 계속 언론 브리핑을 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체포 집행과 관련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에 2차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은 체포된 상황이고 그럼 이제 체포와 별개로 탄핵 심판 일정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도 체포 그리고 또 수사, 공수처의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판 절차의 일정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한 헌법재판은 특히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범죄를 범했느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느냐, 그렇다면 유죄냐, 무죄냐,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형사재판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속도를 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네.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에 가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다. 직접 나가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정말 그렇게 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일 출석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함을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조사 시간을 뺏기는 상황이 되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가서 직접 변론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대중 앞에 지금 상황에서 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입장도 밝혔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